이 바스키아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생겼어요. 맞아요. 굉장한 미남이고 바스키아 그림이 워낙 가격이 빠르게 올랐잖아요. 1억 1,050만 달러에 구입을 했다. 거의 1,500억 정도. 나오는 대로 족족 팔리잖아. 빨리 그려내. 그래서 바스키아는 어린아이를 이용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진정한 천재의 작품을 즐기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책 읽기도 좋고 나들이 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장 미셸 바스키아 전시회가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전부 다 막 극찬을 하세요. 다녀왔는데 좋더라고요. 다녀오셨군요. 네. 어땠어요? 굉장히 정말 규모가 크고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종류별로, 섹션별로 이제 그림이 나누어져서 되어 있는데 워낙 바스키아의 대표작, 대작들도 와 있고 바스키아가 추구했던 미술 세계에 대해서 각각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멋지고 알찬 전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은하님이 오늘 바스키아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 그렇죠. 거기서 샀구나. 굿즈. 나오면서 또 우리 꼭 들르면은 하나라도 짓고 나와야 되는. 그렇죠. 뮤지엄샵에서 이렇게 또 바스키아 티셔츠 다 왕관 입고 말이야.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네, 이쯤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바스키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미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네, 우리 은하님 굉장히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자,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바스키아가 1960년에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어요. 1960년이면 사실 우리랑 띠동갑이네? 그렇지. 갑자기 가깝게 느껴진다,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PD님들보다 그쪽이 가까운 거죠, 우리가? 그렇군요. 근데 이 바스키아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생겼어요. 맞아요. 굉장한 미남이죠. 굉장한 미남이고, 또 아버지는 IT, 그리고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계. 다문화 가족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은 그런 출생 배경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닌데 태어날 당시에 1960년이라 그러면은 그때는 꽤 파격적인 거긴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계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 그런 배경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1960년 요러면은 흑인하고 백인이 남부 지역에서는 결혼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갖고 나온 판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뀌고 결혼을 자유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인종적인 구분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심한 때였는데 출생부터 범상치가 않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본인의 어떤 작품에도 녹아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짜장면을 어머니가 싫어하셨어. 근데 바스키아는 잘 살았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안정적인 가정이죠. 14살, 15살 그때까지는 좀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살았고요. 또 브루클린에서도 우리가 이제 브라운스톤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좀 약간 유래가 있고 좀 고급 하우스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거리의 예술가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고 이런 배경만 얼핏 들으면은 뭔가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바스키아가 이제 거리의 미술가라는 인상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단 이혼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모두 바스키아를 굉장히 살뜰하게 챙기면서 교육에 열성을 쏟은 굉장히 적극적 부모님들이셨죠. 그리고 이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언어도 여러 개를 구사를 합니다. 맞아요. 일단 당연히 영어하고 또 어머니가 푸에르토리코계니까 스페인어를 하고 아버지가 IT 쪽 사람이니까 프랑스를 하고 듣기만 해도 멋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뉴욕에 있는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죠. 어릴 때.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6살이다, 어떤 사람은 8살이다. 8살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쯤인데 그때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서 어디 부러지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 그게 이제 내상을 좀 많이 입었나 봐요. 그래서 비장을 제거를 해야 됐다 할 정도로.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렇게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우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을 하나 가져다 줍니다. 이걸 읽어라. 장 미셸. 그러면서 가져다 줬는데 그 책이 뭐냐.
해부학 책 그레이스 아나토미라고 드라마 이름인데. 드라마 이름이죠. 네. 사실 그 드라마 이름을 여기서 이제 따온 거긴 맞아요. 하죠. 이게 원래는 이제 1858년에 영국의 헨리 그레이라는 정말 유명한 의사가 낸 그냥 그야말로 인체 해부학의 뭐 전설적인 교과서. 근데 이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10살도 안 된 아이한테 해부학책을 어머니가 가져다 줬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범상치 않다, 엄마도.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보통 만화를 틀어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치과 가면 이러고 보면은 만화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동화책을 가져다 준다든지 할 텐데 이런 책을 가져다 줬고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열심히 읽었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모자가 다 범상치 않다. 그러니까 바스키아의 그림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미술사적인 배경 지식, 그다음에 인체에 대한 지식 이런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부모님의 그런 정성이 얼마만큼 바스키아한테 쏟아져 들어갔는지를 그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엄마가 그런 책을 주냐 싶은데 나름 깊은 뜻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랫동안 병실에 있어야 되니까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왜 아픈 것이고 여기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혼자서 좀 탐구를 해보렴.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책을 줬고 또 바스키아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걸 보고서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인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스키아 작품 같은 거 보면 해골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게 아마도 이때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왜 우리 무슨 과학 교실 가면은 이렇게 해골 걸려져 있잖아요. 볼 때마다 무서웠어요. 이게 나는 우리 엄마가 갖다 줬으면은 트라우마 걸렸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천재는 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이제 섹션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시 한 섹션이 해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골에 대한 그림도 있고 두뇌에 대한 그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기에 대한 그림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바스키아가 정말로 그때 그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그 후로도 계속 연구를 했겠지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주신 책에 이어서 다빈치 책 같은 것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그 화가죠. 영재지 뭐. 영재죠. 다녔던 학교도 세인 애인 스쿨인가 네. 그래서 그 헤드 영재 학교. 스타트에서 이제 영재 학교를 그렇죠. 먼저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스키아의 부모님이 7살 때인가 이혼을 하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되니까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바스키아를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또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이제 IT에서 건너왔는데 당시 이제 IT 정부에 의해서 형은 암살을 당하고 또 아버지도 이제 고초를 당하고 뭐 그래갖고 이제 건너온 거죠. 미국으로 홀라시 건너와서 본인이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 성공지향적인 인물이고 하다 보니까 회계사가 되죠. 그래서 나름 돈을 좀 벌어요. 성공한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들의 특징은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좀 푸시를 한다든지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든지 그러니까 바스키아한테도 특히나 뭐 쳐다들이니까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똑똑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원했던 그 아들이 가는 길,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바스키아는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좀 실망스러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미술을 하겠다, 예술에 나는 뜻이 있다면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재료 같은 것도 잘 사주고. 그런데 이제 좀 아무래도 안 맞았겠죠. 자유분방한 바스키아와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스스로한테도 엄격하고 상대한테도 엄격한 아버지하고는 좀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15살 때 집에서 쫓겨나오죠. 사실은 가출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러면은 나오게 됐냐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버전으로는 이제 마리화나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아버지가 막 화나면은 그거 있잖아요. 내 집에서 나가! 꼴도매시야! 막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서 안 들어와. 뭐 약간 이런 셈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뉴욕 거리를 전전하게 되는.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유색인종이잖아요. 유색인종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성공하려면 굉장히 그렇죠. 더 많은 노력을 이제 했을 것 같고 아버지도 그렇기 때문에 얘야 의대를 가거나 나처럼 회계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또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미술 도구 다 크레파스 56가지 색 막 사줘 막 그랬는데 뭐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뭐 어울려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실망을 했는데 아버지가 정말로 바스키아 성적표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숨막히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반성했어 이걸 읽고. 왜?
그 바스키아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조금 읽어봤거든, 책 같은 거를. 근데 내 모습인가? 이러면서 내가 아이들을 숨막히게 했을까? 약간 반성을 했어, 조금. 저야 뭐 이 아버지처럼 굉장한 고난을 겪어갖고 막 성공한 이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아이들한테 혹시나? 그리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더 숨막히게 했던 건 아닐까라는 반성을 지금 급하게 됩니다. 네. 그 마음 오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치유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스키아가 뭐 아버지를 계속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면 중간에 뭐 아버지가 바스키아가 조금 성공하고 나서 스튜디오에 이제 방문을 해서 뭐 보고 뭐 이랬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래서 와 봤더니 이제 난장판을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뭐 약도 하시고 뭐 술 마시고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막 그때 막 패션이니 뭐 화려하잖아요, 또 바스키아가.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이 아버지는 이제 너무 화가 나고 한심하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 벌 줄 아냐 이놈아부터 시작을 해갖고서는 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완벽하게 두 사람이 화해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1980년대 예술계의 유명인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화려한 시대였고 뭐 맨날 파티에 난잡하게 살던 시대였죠. 제일 친한 여자친구도 나이트클럽 사장 여동생이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림만 열심히 그리는 이런 삶을. 그죠. 오늘 그림 완성 짠 하고서는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갖고서 뭐 이거 하고. 구도자 같은 그런 삶을 이제 바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불가능했던 것 같고.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스키아가 계속 잘 지냈다, 아버지랑. 그다음에 자기 이제 여동생들이 있으니까 여동생들. 맞아요. 거기다 아버지가 새로 결혼한 새엄마랑도 잘 지냈다 그러고, 아버지가 사실 살아있을 땐 잘 모르지만 죽어서 큰일을 하시죠. 바스키아가 죽고 나서 사실 아버지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죠. 아버지가 회계사니까요. 네, 그래서 바스키아의 이제 유작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흩어져 있는 것들 다 보고 사후 재산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역시 회계사시고 꼼꼼하시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을 하고 뭐 위작을 가려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살아있을 때 본인이 보여주지 못했었던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아들이 뭐 세상을 뜬 다음에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바스키아 그림이 워낙 가격이 빠르게 올랐잖아요. 뭐 수천만, 뭐 수백만 달러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그림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 처리 같은 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서서 회계사니까 세금 처리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단을 세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예술계 인사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리스펙트해요. 그래서 그 갤러리 사람들이라든지 또 바스키아 생전에 앤디 워홀이 아버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 거 보면은 앤디 워홀이랑도 또 인사를 하고 잘 지내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잘 건사를 해서 여동생들한테 다시 이제 물려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바스키아 그림을 초대해서 갖고 왔을 때는 바스키아 재단에서 이제 여동생이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죠. 그렇구나. 네. 아버지 제라르 바스키아가 아들에 대해서 한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장미셸은 매우 똑똑하고 사교적이면서도 정치의식이 강한 아이다. 마이크를 잡고 정치적 발언을 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 아들의 작품이 이미 메시지를 담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한 거 보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도 그래. 네, 그러면은 바스키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은하님은 이렇게 티셔츠를 딱 입고 와서 눈에 확 띈단 말이야, 왕관이 일단. 그렇죠. 이게 시그니처잖아요, 사실은 바스키아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뭐 흑인 영웅에게 바치는 훈장 같은 거다. 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흑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었으니까 뭐 그런 말을 했었다고 그래요. 바스키아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스키아 보고서는 뭐 지하방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하니까는 그 얘기를 이제 사라 모녹이 너 뭐 그렇게 얘기를 해. 뭐 상관없잖아, 멋지지 않아 했더니, 야 내가 백인이었으면은 그 무슨 대단한 저택에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보니까 약간 인종에 대해서 내가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리고 흑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스키아가 그렸던 인물들 중에
그 흑인 어떤 뭐 재즈 음악을 하는 분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라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마일스 데이비스라든지 찰리 파커라든지 뭐 알리라든지 이런 운동 선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백인 중심의 어떤 역사에서 가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빛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주는 왕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한테 주는 왕관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바스키아는 뭐 워낙 일찍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또 성공에 대한 열망도 컸고, 그쵸. 하나도 겸손한 맛은 전혀 일도 없지. 난 스타가 될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스타가 되고 나선 좀 생각이 변했지만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변했지만 늘 스타가 되고 싶어한 그런 열망이 컸는데 바스키아가 이제 스스로 밝힌 내 상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 영웅, 그리고 길거리다. 그랬는데 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재밌어요. 늘 뭐 힘만 있는 존재, 뭐 힘센 존재, 지배하는 존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왕들은 주로 나중에 참수를 당하지. 어린 왕. 본인은 이제 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왕.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영웅들도 사회에서 이용당한 후에 결국 영웅의 지위를 잃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한 거 보면 자기도 어쩌면은 내가 스타가 되고 싶지만 그런 영웅의 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감정이입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길거리 다니고 그랬을 땐 정말 내가 스타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 이런 열망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는 자기를 그 세이모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same old shit이라고 해갖고서는 거기다 카피라이트 요거 딱 붙여갖고서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친구랑 같이 하다가 이제 좀 의견이 안 맞게 되죠. 바스키아는 더 성공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두고, 이제는 세이모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시대야. 그러고서는 이제 등장을 해서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바스키아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앤디 워홀이죠. 네, 팝 아트의 아이콘이죠. 그치. 그때 뭐 이미 앤디 워홀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그렇죠. 사람이고. 이미 성공의 정점을 지난 그런 너무 상황이었죠. 성공을 해버리셔갖고, 80년대 이 두 사람이 같이 이 뉴욕의 예술계에 있었다. 사실 이제 두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키스링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전성기라는 게 한 번에 한 시간에 또 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시기가 있나 봐.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우리가 이제 피렌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대에 어떻게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다 있었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난 게 뉴욕 소호의 이제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당시에 이제 앤디 워홀이 큐레이터랑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바스키아는 아직 뭐 그냥 저냥 이렇게 뭐 자기가 엽서 같은 거 그림 그려 팔기도 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뛰어야 되는 나의 영웅. 그렇지. 근데 대담하게 가고서는 자기 엽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앤디 워홀이 뭐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그림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단히 뭐랄까 건방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엽서 한 장 1달러, 4달러 말고 1달러 그러고서 이제 팔아갖고. 네. 근데 바스키아 보면은 외모에서 일단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기는 해요. 먹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딱 맞죠. 그렇지, 먹고 들어간다. 몇 장 사줬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이제 2년 후에 그 바스키아를 되게 눈여겨봤었던 스위스의 아트 딜러가 있었는데, 브루노 비쇼프베르거. 이 사람이 이 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그 워홀의 작업실, 우리가 팩토리라고 부르잖아요. 그 팩토리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때 이제 워홀이 폴라로이드 카메라, 지금같이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폴라로이드를 이렇게 찍으면 바로 이렇게 곧 바로 나오잖아요. 사진을 찍은 거야. 그 사진을 이제 찍은 걸 보고서는 바스키아가 딱 들고 보고서는 갑자기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술가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해도 뭐 가나보다 뭐 이랬나 봐. 우리 같아서 쟤 왜 저래? 어디가? 막 이럴 텐데. 버르장머리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어디? 막 이랬을 텐데 막 가나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2-5시간 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 바스키아의 조수가. 캔버스를 하나 들고 왔을 때. 그래갖고서 이게 딱 보여줬더니 그 캔버스 위에 앤디 워홀하고 바스키아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도스 카베짜스라고 얘기를 하게, 투 헤즈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은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앤디 워홀이야. 흰 그 가발 쓴 이렇게 얼굴에다가 약간 코 파는 듯이 이러고 있어. 근데 바스키아는 되게 굉장히 젊고 그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그렸어. 내 눈에는. 그러니까는 자신만만하게 딱 보이게 그려놨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앤디 워홀이 감탄을 하면서 동시에 질투를 했다. 나보다 더 빨리 이렇게 그린 놈이 있다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시간 그리고 들고 오는 시간 이거 빼고서는 이제 그 시간 내에 그린 거니까. 그래서 둘이 급속도로 친해지고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30살이 넘게 난. 예. 근데 아버지처럼 여겼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무래도 아버지하고 조금 약간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앤디 워홀이 이제 그런 아버지의 부재의 자리를 채워준 것도 있고 그리고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영혼의 단짝처럼 이제 둘이 많이 붙어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간혹 앤디 워홀이 동성애자였으니까 바스키아랑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바스키아는 이성애자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여자들하고 놀고 사랑하고 연물을 뿌리고 그중엔 마돈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니고 아마 그냥 뭐 선후배 관계는 확실히 뛰어넘는 그러니까 영혼끼리 조금 이렇게 통하는 사이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천재죠. 뭐 자강두천은 아니고 어쨌건 두 천재인데 두 천재가 만나다 보니까 스파크가 이제 팍 튀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벤트가 되니까 둘이 만남이 이제 옆에 그 아트 딜러들이 부추겼죠. 야, 좀 같이 해봐. 이거 요즘도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유튜버들끼리도 콜라보하고. 일단은 한 명은 지금 떠야 되는 사람. 그다음 한 명은 정말 이름이 브랜드가 확실한데 아 요즘 작품은 약간 지루해. 그 본인도 지루해. 왜냐 앤디 워홀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 좀 재미없는데 그런데 이제 같이 한번 그 해보라고 아까 비숍 베르거가 이제 부축이니까 앤디 워홀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래요. 쟤 진짜 실력 있어? 그랬더니 이제 비숍 베르거가 아 믿어도 돼. 정말 그 똑똑한 애야. 라 그래서 사실 2인전을 한 건 아니고 3인전을 기획을 하죠. 장미셸 바스키아, 그다음 워홀, 그다음에 프란체스코 클레멘테라는 이탈리아계 신표현주의 작가랑 같이 이제 새 3인전이 하는데 그 3인전이 각자의 그림을 쫙 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그림들도 있지만 그림을 셋이 같이 그려요. 순차적으로. 바스키아가 그리면 거기다가 앤디 워홀이 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클레멘타가 가서 이제 구탕에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콜라주 같은 기법. 콜라주라는 게 여기저기 뜯어 붙이는 거잖아요. 약간 그 그림을 회화를 통한 콜라주?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게 혼자 그려도 힘든데 셋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캔버스를 돌려가면서 그렸다는 게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좋은 작품을 내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고도 세잖아, 다들. 맞아요. 결국은 그 전시회 자체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워홀하고 바스키하고 둘이서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한 2년쯤 후에. 맞아요. 네, 그게 또 그렇게 혹평을 받았다. 네, 특히 뭐 뉴욕타임즈나 그때 당시 이제 기사 같은 거, 그거에 대한 비평 같은 거를 조금 찾아봤더니 되게 비꼬아서 썼더라. 엄청 비꼬아서 쓰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용한 것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바스키아는 아 워홀이 날 이용했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배신감을 혼자 느끼고 워홀하고 이제 상대도 안 하고 당신하고 이제 절연해 그러면서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존경했었고 내가 이용만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스키아가 이제 아까 굉장히 빨리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재능이지만 또 굉장히 그런 점을 아트 갤러리나 이제 딜러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니까 빨리 그려내. 야, 나오는 대로 족족 팔리잖아. 그러고 이제 손님들한테는 줄을 서시오. 그럼 이제 일주일, 뭐 한 달 기다리면은 이제 그림을 주는 거야. 우리가 웨이팅이 길어야 맛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고객들한테도 지금 웨이팅이 있는 그림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들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바스키아한테는 쫙서 이제 그림을 마케팅이네 마케팅.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마케팅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이에 바스키아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워홀에 대한 악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넌더리가 나는 어린애잖아요. 어린애를 그렇게 막 혹사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나는 놀고 싶은데 혹사를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기분이 이제 좀 안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홀이랑 같이 둘이 남긴 그림이 100점이 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밀접하게 일했다고 할 수 있죠. 누가 어떤 화가가 두 명이 같이 일해서 100점이나 같이 남기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메리분이라든지 가고시안이라든지 정말 가혹하게 시켰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거의 인권유린 수준인데 싶을 정도로 팩토리 그냥 찍어내 뭐 거의 이 수준으로 그렇죠. 막 돌리고 약간은 어수룩하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막 돌린 느낌이 없잖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약에 찌들어가고 근데 또
지금 너무 짧게 살아서 지금 살아있어도 65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네. 65살이면은 보통 이제 화가들로서는 엄청난 활동을 펼칠 때죠. 우리나라 화가도 뭐 박서보 화백님 그러니까. 얼마나 끝까지 막 불을 태우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야 65세면은 지금 또 어떤 그림을 보여줬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잠깐 살다가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렇게 화상들이 달달달달 볶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천 점의 작품을 보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사람은 좀 쪼이는 맛이 있어야 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앤디 워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네, 1987년에 사망을 하는데 예전에 앤디 워홀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솔라나스란 여인에 의해서 총에 맞았죠. 그런데 그때 거의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진짜 리터럴리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뭐 지금처럼 의술이 아주 뛰어난 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후유증이 좀 많이 남았고 그래서 계속 뭐 아프다 하는데 걸걸걸걸 했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하지.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약간 웃게 갔거든. 본인의 경험인가요? 나의 작년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아프면 막 째깍째깍 좀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앤디 워홀도 좀 느지막히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갔더니 이제 담낭이 거의 썩어서 문드러진 상태였다. 그래서 뭐 수술을 받았긴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은 나름대로 잘 되었는데 너무 허약해져 있고 이걸 견딜 만한 그런 체력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 받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스키아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뭐 거의 자기의 파더 피겨 그리고 뭐 예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사이가 좀 안 좋아졌긴 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앤디 워홀한테 퍼부었던 이런 이야기들 비난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다라고 하고 사실 그 전이었나? 바스키아가 이제 하와이에 가기는 했었어요. 네. 자기 어떤 정신 상태를 조금 리헵도 가고 뭐 조금 벗어나고 싶다. 마우이 섬에 가죠. 네. 그러고서 뉴욕에 돌아왔고 근데 뭐 도루묵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더욱더 약물에 좀 의존을 하게 되고 뭐 고쳐보고 싶은 의진이 있었으나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바스키아도 워홀이 세상을 뜬 지 1년 만에 1988년에 너무 어린 나이 27살 27살에 세상을 뜨게 되죠.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그게 있어요. 27살 클럽. 그래서 27살에 세상을 뜬 그러니까 요절한 젊은 슈퍼스타들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되게 많거든요. 뭐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제니스 조플린이라든지 짐 모리슨 같은 인물도 그렇고 바스키아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컬트 코베인 그리고 에이미 와인하우스 가장 최근이죠. 네. 근데 이게 뭔가 좀 저주 같잖아. 좀 잘 나가면 27살에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요절한 스타들이 몇 명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27이라는 나이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예, 물론 성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성숙하지도 않고 근데 이때 너무 지나치게 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성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좀 안 좋은 곳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나친 스트레스와 압박과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는 왜 29수 이런 말 하잖아요. 30이 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건데 9수 아니야 9수 그냥 그런가? 구자 들어가면 9수 그래갖고 9수 29살 때 막 내가 다 어른인 것 같은데 또 어른은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런데 그때 막 모든 부와 명성이 나한테 있다면은 이걸 잃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7살에 요절한 천재 슈퍼스타 중에 한 명으로 바스키아가 있습니다. 자, 전시 얘기를 해볼게요. 작품 엄청 많이 왔던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 곳에서. 뭐 대단한 작품들 굉장히 많이 왔고 그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한번 꼭 봐봐라. 그리고 이제 바스키아 작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갖고 왔다. 왜냐면은 바스키아 작품은 개인 소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90%가 개인 소장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긁어 모아갖고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대규모로 잘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작들이 많이 와서 그걸 수송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뭐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라고 해요. 근데 뭐 이번에 육체와 영혼, A1의 초상 같은 대표작들이 왔고 뭐 그 외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림들이 많이 왔어요. 자동차 충돌 같이 이제 약간 천에다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큐레이션이 잘 된 전시회라서 그 뭐 영웅, 상징, 뭐 해부학 이런 이제 섹션 이름을 달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그림이 배치돼 있는데 그런 걸 따라가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이제 만화의 영향을 받은 섹션, 카툰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노파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야, 나도 미리 정말 물론 바스키아가 나보다 12년 먼저 태어났지만
나도 저런 그림을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정도로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그림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이제 더 좋았던 거는 바스키아의 비디오를 보면서 야 정말 얼굴도 잘생겨 말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참 넋을 놓고 비디오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노트 바스키아가 계속 이제 노트를 적는데 그 노트를 수집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노트를 빌려와서 노트가 이제 대량으로 전시가 돼 있고 그 드로잉 그 유화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드로잉들이 와 있어서 입체적으로 바스키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을 해요. 바스키아가 사실은 그림과 그림 안에 굉장히 많은 언어 문구를 남기잖아요. 그 문구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 것인가? 또 왜 저렇게 글씨로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나? 화가들은 보통 이미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바스키아는 신표현주의라고 많이 분류를 하는데 신표현주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주의 미술가인가?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게도 되고 정말 이제 좋은 구성의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롯데 미술관인가? 네. 거기서 바스키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때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되게 남는 거는 그 접시에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그 전시를 쭉 해놨었는데 이제 접시에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보통 보는 바스키아 작품처럼 막 화려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뭐 피사체를 그려놨는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바스키아의 이제 우리가 익숙한 작품들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막 색깔도 화려하고 막 그림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접시에 그려져 있는 하나하나의 사파들을 보고서는 아 이게 바스키아를 보는 또 다른 재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소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이유가 사실 80년대에는 신흥부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젊은 신흥부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막 사는데 이제 새롭고 좀 뜨는 신진 작가들 작품들을 많이 샀던 거죠. 그리고 바스키아가 워낙에 그 중에서 대표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미술관들이 작품을 사갖고서는 걸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완벽하게 검증이 또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사기에는 좀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그 대신에 이런 신흥부호들은 아, 나 오늘 저택을 안 샀네 말이야. 막 이러면서 조금 다른 루트로 바스키아 작품이 퍼져가고 개인 소장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제 80년대라는 시대가 물론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시 한번 부가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미술이 돈이 된다는 생각이 다시 강해진 시대였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전 수십 년 전에 추상 표현주의가 이제 성행을 하면서 50년대에 잭슨 폴록, 그다음에 윌렘 드 쿠닝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아 근데 그게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 이게. 그래 거기에 대한 회의론이 비난이 이제 많이 일었어요. 야 이렇게 그림을 막 뿌려놓고 막 이렇게 축축 그리고 이게 뭐 그리고 막 엄청 그것도 돈이 비싸져서 예전에 왜 패기 구겐하임 얘기할 때 패기 구겐하임이 이탈리아에 잠시 갔다 왔더니 자기가 정말 헐값에 컬렉션했던 것들이 다 너무 비싸지고 화가들이 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필요할 정도로 부자가 돼 있다. 이게 뭐야. 막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던 시기가 그 다음에 오죠. 그래서 도널드 저드나 이제 미니멀리즘들이 이제 다시 성하게 되고 미니멀리즘은 회화도 있지만 조각 중심으로 이제 많이 작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은 아무리 저택에 살아도 조각은 컬렉션 하는데 약간 어렵단 말이에요. 그치. 확실히 회화가 컬렉션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데 쉽죠. 그쵸. 그래서 새로운 스타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미국의 갤러리들이 그 당시에 다시 유럽으로. 눈을 돌려요. 그때 이제 다시 유럽에는 페인팅, 회화가 성하고 있었고 그때 나온 독일계 이제 독일의 대표적 화가들이 새로운 신표현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주의라고 하면 뭐 고호도 일종의 표현주의지만은 막스 베크만이나 또 우리가 저번에 했던 뭉크가 표현주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느낌을 쏟아내는 그런 마셀리치 같은 화가들이 뜨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걸 상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유럽에서 회화를 사서 좀 그 부자 고객들한테 팔아야겠어라고 하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와. 젊은 애들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당장 이제 불러서 얘야 일로 와서 좀 몇 장 그려보거라. 너무 잘 그리는데 알고 보니 잘생기기로 했어. 잘생겨. 그리고 그림이 그냥 쭉쭉 뭐 스프레이로 그린 게 아니라 아 이게 내용이 있어. 굉장히 철학이 담겨 있어. 알고 보니까 교육도 굉장히 잘 받아서 미술사도 해박해. 너무 완벽해. 그리고 슈퍼스타. 걔가 하나 있었으면은 또 그냥 한 명은 좀 그렇잖아요. 아 또 친구가 있네. 기스헤링. 기스헤링이라고.
뭔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제목을 붙이기가 좋잖아요. 그쵸. 그 새로운 스타들,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입맛이 딱 떨어져서 그 갤러리들이 이제 바스키아를 막 굉장히 열렬하게 프로모션을 하죠. 근데 바스키아는 정말 뭐랄까 거만한 굉장히 야망이 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은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거만한 게 내가 빨리 이 갤러리들이랑 이렇게 상대할 게 아니라 난 빨리 미술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20대 초반에 미술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또 신기했어요. 그래야지 성공해. 아니 왜냐면 자기가 길에서 그래피티를 그리다가 잠시 갤러리에서 불러줘서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벌써 생각이 나는 미술관에 나 저런 쩌리들이랑 할 게 아니야. 나는 뭐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19살 때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20살에 그 뉴욕의 비주류 작가들의 단체전 타임스퀘어 쇼에 그 한 벽을 맡아서 했는데 그 전시회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기획이라고 갤러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또 유럽에 초대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지나서 23살이 되면은 그때 벌써 휘트니 미술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 휘트니 비엔날레의 최연소 우리가 좋아하는 최연소로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죠. 근데 휘트니 비엔날레가 정말 대단한 전통 있는 미국의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기도 하지만 또 미국의 중견 작가들 작품을 같이 보여서 이것이 미국 미술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비엔날레인데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으니까 딱지를 붙이게 된 거죠. 미국 신표현주의의 새로운 거장.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시장에서건 미술관에서건 뭐 날개도 친 듯 뭐 팔리고 초대받고 바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관이 한 발 늦은 거죠. 물론 미술관이 뭐 어쨌든 간에 개인 컬렉터라든지 그리고 갤러리보다는 발이 좀 느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뭐 바스키아의 천재성이라든지 미술자적인 어떤 중요성 이런 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조금 모아볼까 했더니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미술관은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미술관들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에 우리가 보면은 왜 그 노만 포스터의 건물 뭐 리처드 마이어 뭐 이런 건물에 좋은 조명에 사람들 와서 싸게 요즘이야 뭐 한 $20 정도 받지만 예전에는 무료 관람도 많았거든요. 돈은 다 후원자들한테서 나오는데 그 돈이 뭐 무한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아껴 써야 되는데 바스키아 그림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은 바스키아 그림이 이제 아까 기다리시오 하면서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살려는 그림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야 기분이 더 좋고 또 더 막 마음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갤러리들이 통정 매매를 했다고 해요. $100만 갤러리가 갤러리한테 $120만 팔고 이 갤러리가 저 갤러리한테 $140만 팔고 이러면서 가격이 계속 그러니까 미술관이 버짓을 $100만 잡아도 며칠 안 되면 벌써 배가 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스키아 자신도 조금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했는데 뭐 시장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나이가 또 27살에 요절을 해버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 시장에서 작품의 가격이 오르는 거에는 이제 뭐 D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데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가격이 치솟았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뭐 지금 비싸게 혹시나 나오기나 하면은 잘 안 나오지만 혹시나 나오기나 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 찾아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가장 비싸게 팔린 게 2017년에 팔린 거더라고요. Untitled. 그게 이제 일본의 기업가인 마에자와 유사쿠가 1억 1,050만 달러에 구입을 했다. 야, 이거 얼마냐? 거의 1,500억 정도네요. 야, 1,500억. 예, 그랬대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술관은 이제 절대 구입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스키아를 가둬놓고 그림을 그리게 한 갤러리들이 선견지명이 있는 거기도 한 거예요. 근데 바스키아가 이제 막 불평을 하죠. 아니 갤러리가 지하에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나를 가둬놓고 일주일에 8장이나 그리게 해.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장 그린다는 게 사실 대작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밥 먹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바스키아의 그림이 회화가 600점, 그다음에 스케치가 1,500장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유통이 될 만한 이제 볼륨을 남기고는 떠난 거죠. 참 괴로웠겠지만은 어쨌든 후대에서 볼만한 정도의 규모는 남기고 갔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이제 자꾸 황폐해지니까 약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된 원인도 뭐 오버도즈였죠. 네. 뭐 사실 워홀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건 약간 핑계 같기도 하고요. 그 당시 이제 워홀이 죽고 오래 사귀던 비교적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스키아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자신의 뿌리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서 한번 오시라. 그래서 이제 그쪽을 막 헤매면서 이제 방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근간에는 늘 불안함. 내가 언제 추락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여 살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약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채워질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네, 인시큐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보면, 야,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말도 잘하고. 우리 오늘 잘생겼다는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 굉장히. 네. 그러니까요. 묘하게 거만하면서 묘하게 순진한 그 모습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바스키아는 그 20대 그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보면은 정말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요번에 그렇게 굉장히 좋은 전시회가 있다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우리 애가 이제 군대 가니까 입대 전에 데리고 가야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천재의 작품을 즐기고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나요 벌써? 예, 사람이 적지 않아요. 뭐 사실은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정신 놓고 있으면은 네. 못 봐. 그러더라고요. 꼭 그때 가고도 이거 끝났나? 막 이러고서는. 네. 저는 한두 번은 더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장 미셸 바스키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스키아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내가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합해갖고. 하지만 사실 얼굴뿐만이 아니라 침 흘리지 않았겠죠? 네, 작품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삶 자체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다 농축해서 살다 간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또 드는 천재라서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이제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롱테이크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준이었습니다. 전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